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승입니다. 네. 오늘 날이 추운데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특별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실컷 우리 아주 재밌게 여러분 제가 뭐 미친 듯이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실제로 오늘 같은 날은 이 강의가 저는 사람이 많으면 강의가 더 잘 돼요. 당연한 말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하고 오늘은 또 편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또 한설인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먼저, 무역수지, 자,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나왔었는데, 저도 사실 예상은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거대 경제 규모 강국이 있죠.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무역수지를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는 뉴스가 들렸어요. 그래서, 야, 일본도, 우리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일본 하면 세계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제조업 강국 하면 어디를 꼽습니까? 일본하고 독일, 이게 전형적인 제조업 강국이죠. 뭐 물론 우리도 이제 제조업 강국입니다만은 일본하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안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무역수지 흑자만 보는 나라인데 야, 저 나라가 무역수지를 적자 봤단 말이야. 이걸 딱 봤거든요. 먼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요, 무역수지 적자를 본 게 30년 만이거든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딱 보시면은 일본이 무역수지를 쭉 하고 있는데 적자를 두 번 왜 그러죠? 두 번 크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맞추실 텐데 언제가 되겠습니까? 네,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보고 나서 이 친구들 적자 한 번도 안 봤어요. 자, 근데 가는데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를 그 다음 80년 더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무역수지 흑자 규모거든요. 근데 일본은 되게 귀여워요. 우리나라는 보통 GNP가 얼마다? 우리나라 GDP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1000조 그럼 기억하기 좋거든요. 근데 조금 더해서 한 1200조쯤 됩니다. 요새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GDP 하면 왜 그것도 쉬운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2만 불이잖아요. 그래서 2만 불 곱하기 5천만 명 하면은 1000조가 나오는 거예요.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1100조나 1200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GDP죠. 다시 아주 쉬운 게 5천만 명이 2만 불씩 벌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1000조가 조금 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GDP가 더 가까워 쉬운 게 500조 엔이에요. 우리가 1000조인데 일본은 500조 엔이죠. 우리보다 몇 배 큰 거죠, 그러면? 그 환율 기준 따지면 500조 엔이니까 환율로 치면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7000조쯤 되겠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7배, 6배에서 7배 정도 규모가 큰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본은 90년 이후 GDP가 똑같아요. 그죠?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GDP가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본 GDP는 늘 500조 엔인 나라예요. 근데 이제 딱 바라보시면은 저 규모가 10조 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게 2에서 3%죠. 그럼 여러분, 무역수지 흑자를 GDP 규모의 2에서 3%를 보는 엄청난 규모의 GDP 흑자를 갖다 구획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30년을 쭉 가다가 작년에 깜짝 놀랄 일이죠.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맞춰보죠.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데 왜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앵고 현상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좀 더 그럼 앵고 현상이라면 사실 앵고는 작년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재작년에도 봤었어야 되는데 물론 앵고 현상이 더 중요한 얘기고 뒤에 나옵니다만 아주 작년만의 특수성은 뭐가 있었겠어요? 아, 그럼요. 볼 것도 없이 저게 터졌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저거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서 딱 종사하는 사람이다. 뭘 사야 되겠습니까? 뭘 사야 먹을까요? 원자재 중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일본에서 후쿠시마가 팡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원자재 시장에서 뭐가 딱 가격이 뭔가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제일 먼저 딱 사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자, 이건 간단한 거죠. 얘네가 저게 딱 터지니까 원자력 발전은 못 때리잖아요. 그럼 전기가 모자라니까 무슨 발전 때려야겠습니까? 화력 발전 떼야 되겠죠. 근데 화력 발전에서도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력 발전하는 방법 하나는 유연탄으로 가는 게 있고요. 석탄 태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말고는 석유인데 석유에서는 LNG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유연탄이 싸겠어요? LNG가 싸겠어요? 당연히 유연탄이 쌉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화력 발전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연탄을 쓰다가 우리 여름철에 왜 전기 급등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갑자기 확 올려줘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LNG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조 5천억의 적자를 보는데 그 중에서 반인 1조 2천억의 적자가 바로 LNG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저런 게 딱 터지면은 LNG부터 가서 사야겠죠. 그럼 이제 돈을 쭉 먹는다는 표현보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니까 LNG 수입이 1조 2천억 엔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적인 적자의 반이 적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을에 있었는데 비 연락 왔죠. 어디에? 그렇죠. 어디에서죠? 네, 맞습니다. 태국에서 비가 연락이 왔잖아요. 태국에서 비가 연락이 왔더니 일본 애들이 돌아버렸죠. 왜? 일본의 모든 공장들이 기본에 어디 있습니까? 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시면 저게 자동차가 침수된 건데 바로 태국의 가을이죠. 9월인가 10월인가 그런데 바로 홍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가 되었어요? 태국 대홍수가 들어오면서 일본 해외 생산기지가 밀집됐는데 완전히 저기가 박살나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일본이 운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생산 차질되니까 수출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는 수입은 더 해와야 되니까 드디어 작년에 일본이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 올해는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2015년이 되면 본격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준 것대로 이건 단기적인 전망이라면 그 다음에 중기적인 전망이 있겠죠. 중기적인 전망은 바로 저거죠. 바로 무엇이다? 앵고 현상이 가속화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앵고가 참 지팡이가 없네. 자, 지팡이가 없어요. 죄송해요. 자, 이런 거 뭐예요? 2007년쯤이죠, 이때가. 2007년쯤 되면 저 때만 해도 얼마였어요? 120엔이었죠. 그러다 여러분 쭉 지금 최고인데 79엔. 여기까지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앵고가 쭉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앵고 현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항상 일본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앵고 현상이 더 강화되는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외국에다 투자를 많이 했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회수해 오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인이라고 그러죠?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엔화를 다시 흡수해 오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요인들에서 앵고 강세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앵고라는 중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로 접어들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게 맨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지진이라든가 대홍수 이런 자연재해는 일본이 무역 적자를 받던 단기적인 현상의 원인이라면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적자를 받던 중기적인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은 저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진짜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돌아섰을까요? 앞으로 일본은 무역수지를 5년, 6년 뒤에 가면은 계속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주로 어른들 계시니까 세계에서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일본하고 한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축률이요 20%대였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100원 벌면 20원을 저축하던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저축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우리 지금 저축률 1%도 안 되죠. 100원 벌어서 1원도 저금을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올해 100억을 벌지 얼마를 벌지 모르지만 거기에 1%도 저축을 못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세계 저축률이 제일 높았던 게 일본과 한국에서 20년 만에 싹 바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또 한 번 바뀔 것은 이전까지 세계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일본이 왜 무역수지 여러분 무슨 국? 적자국으로 전락하는 가장 장기적인 요인은 뭐겠냐는 거죠. 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볼 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저기 맨 아래 보이는 게 이제 저기 디램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액정 패널이고 오른쪽 거 보면 점유율입니다. 근데 이제 딱 보시면은 액정 패널하고 DM 메모리 저거 100%대 78%대 저 일본이 원래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쭉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80%죠. 일본 지금 8%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귀여워졌는데 DVD 플레이어도 그렇고 태양전지도 셀도 그렇고요. 디램 메모리하고 액정 패널은 우리한테 잡혀 먹힌 거고요. 그 다음에 DVD 플레이어하고 태양전지는 중국 애들한테 잡혀 먹힌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저거는 뭐 각자 나라들 다 해먹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일본 적자의 기본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주요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흔히 또 우리 어른들이 지금 만날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은 부품 소재가 약하다.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부품은 이제 많이 약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부품 산업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중국에다 주로 수출해 먹는 것도 부품 산업으로 가는 거고 일본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 것은 우리 세팅이라고 그러죠. 완성된 거, 자동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부품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경쟁력을 하나하나씩 잃어가는 거죠. 맨 처음에 완성을 잃어나가다가 지금은 부품이 흔들리고 이제 남은 건 소재밖에 없죠. 우리가 일본이 지금 맨날 뭐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일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핵심 경쟁력밖에 없다는 얘기에 동의하죠.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이 핵심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이 핵심 경쟁력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점차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에서도 잃어가고 그 다음에 부품도 점차 잃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소재도 흔들리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갖고 있지만 그럼 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일본이 왜 무역 수지가 적자나느냐? 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약화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나와 있지만 두 개밖에 없죠. 하나, 자 아까 보지만 일본이 부품, 자동차, 소재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2000도에도 간디는 철을 만든다. 이런 건 이제 소재 산업이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핸들, 이건 부품 산업이겠고, 자동차 그런 부품들을 모아서 세팅시키는 완성차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완성차 만드는 업체가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다는 거죠, 경쟁력이. 사라진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 완성을 일본 안에서 할 필요가 없죠. 일본 안에서 완성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인건비부터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그 자동차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자, 이런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을 하는 게 일본의 내수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한다? 외국에다 공장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나 이런 건 인건비 문제 때문에도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게 일본에서 말하는 우리에서 얘기는 산업 공동화죠. 그러니까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일본에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일이 없죠. 오케이? 내수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GDP는 더 점점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의 무역 수지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고령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 공동화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년 뒤에는 일본은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던지는 거죠. 그럼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저렇게 적자로 돌았으면 그 다음에 터질 일이 뭐냐는 걸 우리가 봐야죠. 자, 그 다음에 터질 일은 바로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걸 발표가 되자마자 우리 CDS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상금리보다 그 나라가 안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높아지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했다? 일본이 갑자기 급상승했다는 말이 들리죠. 자, 다시 오늘 우리 오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냐면 일본이 무역 수지를 갖다 적자를 갖다 많이 본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를 보더라도 거꾸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되느냐? 무역수지 적자를 보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문제로 연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땐 바로 저 재정적자 추이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는 어디예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바로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거죠. 무슨 적자? 무역수지도 적자 보면서 마찬가지로 무슨 수지도 재정도 적자를 보는 이런 쌍둥이 적자가 미국 경제를 물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한 못한 경제가 된 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갖다 못 버텼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재정 적자가 제일 큰 나라죠. 그래서 일본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몇 배라고 그럽니까 보통? 2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재정 적자는 우리가 GDP의 2배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가계로 치면 1년에 5천만 원 버는 가계가 빚이 1억이 있는 거와 똑같죠. 네, 그거랑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재정 적자 부담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거 보더라도 부채 수준이 GDP의 1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200%가 넘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 경제가 이태리나 그리스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죠. 네. 그럼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태리가요. 저 주요국 부채 수준만 봤을 때에는 GDP 대비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나 그리스는 문제다 난리치지만 일본 보고 난리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왜? 그리스나 이태리는 어느 나라에다 빚진 거예요? 전부 제일 대표적인 게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외국에다 빚을 졌잖아요. 근데 일본은 빚을 진 게 외국에다 졌다 아니면 자국에다 졌다. 네, 자국에다 졌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네가 빌려준 거니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관점이잖아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은 얘기일까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 강의의 이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드린 건 일본은 무역 수지가 적자다. 적자 왜 봤느냐? 작년에 본 거는 지진 나고 홍수 나서 봤다. 근데 그게 없더라도 일본은 계속 적자를 볼 거다. 왜? 앵고 현상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 고령화와 산업 공동화가 제조업의 붕괴와 내수의 위축이죠. 그걸 다르게 따지면. 그죠? 노령화라는 건 내수가 부진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공동화라는 건 제조업체가 박살난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속이 됐을 때 일본이 괜찮겠냐 문제 있겠냐를 갖다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자, 당장 그럼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 빚이 많잖아죠. 일본은 GDP 대비 빚이 200%가 있는 나라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거. 근데 왜 그리스나 이태리보다 안전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리스하고 이태리는 외국에다 빚졌지만 일본은 지네 나라에서 빚진 거니까 문제 없잖아. 예요. 근데 그 시각이 붕괴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가봅니다. 그러면 지네 나라에 빚진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 경제활동의 3주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계, 기업, 정부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나옵니다. 가계, 기업, 정부거든요. 오케이. 지금 일본이 문제가 되는 건 어디가 빚이 많다? 정부가 빚이 많죠. 그러면 정부의 빚은 누가 빌려줬을까요? 그럼요. 누가 빌려줬겠어요? 가계와 기업이 빌려준 거죠. 그러면 가계는 어떻게 해서 빌려줬겠습니까? 옛날에 저축률이 높았잖아요. 다 저금해 놓은 거. 그러면 이 가계가 옛날에 일본 애들 돈 엄청 벌었죠? 그 돈 번 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죠.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일본은 금리가 무슨 금리예요? 20년 동안. 제로 금리죠. 그럼 일본에다 투자했겠습니까? 외국에다 투자했겠습니까? 외국에다 투자했죠. 그럼 외국에다 투자한 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소득으로 일본 국채를 샀던 거죠. 다시, 자, 일본이 왜 문제가 없는가 보셔야 돼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 중국 부자, 일본 부자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제일 귀염둥이 부자가 어디 부자겠어요? 제일 귀염둥이 부자가. 제일 귀염둥이 부자가 한국 부자죠, 뭐. 부자도 아니죠. 왜? 중국 부자는 왜 부자입니까? 우리랑 수준이 다른 거죠. 중국은 중국 인민의 0.4%가 전체 부의 70%를 쥐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라는 호칭이 뒤에 아깝죠. 네? 그러니까 전체, 나 중국 또 비자 안 나면 어떻게 되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중국 가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구의 0.4%가 전체 부의 70%를 쥐고 있는 나라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0.4%예요. 얘네들의 중국 부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다 졸부죠. 중국 30년 전만 해도 부자가 없던 나라잖아요. 여러분, 중국 68년에 65, 66, 67, 68 뭐 했습니까, 걔네들? 문화대혁명 했잖아요. 우리 학생 젊은 친구들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오쩌둥이 뭐 했습니까? 문화대혁명 해갖고, 문화대혁명의 핵심 구호가 뭐예요? 모든 인민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민의 체계발화화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다 일요일만 되면 다 노가다 뛰던 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만 재산 있으면 다 몰수시키고.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중국엔 부자가 빵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오쩌둥이나 좀 여유있게 럭셔리하게 살까? 주울래도 검소했으니까. 그런데 4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부자가 됐다는 건 이 부자들은 다 가난한 애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졸부죠, 졸부. 그럼 이 부는 어디서 온 거다? 다 다른 애들 거 뺏은 거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0.4%가 70% 먹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당대 지 옆에 애들 거 다 뺏어 먹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가 많은 애들. 중국 애들 여러분 딱 다니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럭셔리하고, 물론 매너까지 아직은 못 쫓아온 게 많죠. 우리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하다 하면 좀 같이 있으면 좀 그렇긴 하죠. 답답은 한데. 어쨌든 이게 중국이고, 그 다음에 진짜 부자는 어디다? 일본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생활 수준이 어디가 더 높다? 여러분 언뜻 보더라도 우리가 생활 수준이 낮지가 않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가면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뭐 안 가보셨대. 일본 택시비 타면 650엔이잖아요. 그럼 650엔이면 우리나라 환전하면 얼마입니까? 10,000원 아닙니까?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2,400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몇 배쯤 높아요? 2배쯤 높죠. 그럼 GDP가 2배 높으면 뭐예요? 택시비가 4배 비싼데.
택시 타기 더 쉬운 나라는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왜 중국이래. 일본은 GDP가 4만 불이고 우리는 GDP가 2만 불이죠. 1인당. 하지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암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죠. 보통 한 18에서 20% 보지 않습니까? 일본은 5에서 6%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졸지에 또 한 20, 30% 쫓아가죠.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가 수준도 어디가 훨씬 높아요. 비교도 안 되게. 물론 일본도 싼 건 싸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일본이 우리나라 물가 수준보다 한참 높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 60대 할머니도 200만 원 쓰면 우리나라 60대 할머니도 200만 원 쓰는 거예요. 비슷하다니까요. 단. 뭐죠? 일본 할머니 돌아가시면 재산이 다 10억씩 있죠. 평균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은 없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GDP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가 안 나죠. 2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전에도 7천조였던 나라예요. GDP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20년 전에 100몇십 조였어요. 그럼 그 7천조의 저축률이 20%였던 나라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일본은 돈을 엄청 번 애들이에요. 나랑 생활 수준은 지금 비슷하지만 우리 일본 애들 보고 비웃지 않아요? 솔직히? 이 새끼들 이것도 못 먹어 새끼들. 삼겹살에 소주 하나 이 새끼들. 맞죠?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일본 애들 초청해서 먹으면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집도 넓은 데 살아요? 완전 좁은 데 살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한 얘기하지만 그 일본 애들 국민성이 그런 건가요? 집 좁은 데 사는 게 소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이 다음에 고시원에서 살 거야. 그거 아무도 없잖아요. 일본 애들 똑같지만 그만큼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낮죠. 쉽게 말하면 일본의 도쿄에 사는 애도 20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도 20평 아파트에 살아요. 생활 수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20평 아파트는 10억이면 우리 20평 아파트는 2억이죠. 갖고 있는 재산이 걔네가 일본 20평 아파트고 우리도 일본 20평 아파트 똑같을 수 있지만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다시 아까 웃었잖아요. 우리가 웃을 수 있죠. 왜? 20년 동안 이 새끼는 GDP가 똑같아.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 가시겠어요? 예. 네. 거꾸로 얘네들은 얘는 이랬던 거 우린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똑같아가 아니라 야, 옛날엔 정말 차이 막 났구나. 그럼 그 차이 난 돈을 어떻게 했을까? 땅에다 묻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오는 거죠. 자, 일본은 뒤에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벌어놓은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게나 특히 가게죠. 이 가게가 해외에다가 돈을 다 투자한 거죠. 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들어옵니다. 이자나 이윤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경상수지는 뭐라고 나눠지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우리 이거 기본이세요. 자, 다시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국제수지가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두 개로 크게 나누죠. 무슨 수지와 무슨 수지로 나눕니까? 하나는 무슨 수지?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지인 경상수지하고 하나는 자본거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본수지로 나타납니다. 돈을 빌려주면 무슨 수지? 자본수지죠. 그러면 경상수지는 또 네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역수지가 나오고요. 무역수주, 수출하고 뭐 하는 거겠습니까? 수입하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수지가 있겠습니까? 서비스 수지가 나오죠. 서비스 수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 있고 관광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수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소득 수지입니다. 소득 수지라는 게 바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말하는 거죠. 박지성이 나가서 돈 보내줬다. 소득 수지가 플러스 됐다 이거죠. 근데 박지성에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자본 수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투자 수지거든요. 투자 수지에서 발생한 배당이라든가 투자 수지에서 발생한 이익금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소득 수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귀염둥이 외국 도와주는 이전 수지가 있어요. 국제 원조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일본은 뭐가 되느냐? 재밌는 게 무역 수지.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미국 하면 여러분 재밌다 그러잖아요. 왜? 세계에서 무슨 수지 제일 많이 흑자만 내는 나라다 미국이?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흑자 제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제일 무시무시한 거 이거죠. 교육 수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미국 가서 돈 뿌리고 옵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가서 영어 하나 배우겠다고. 오케이. Welcome to. 근데 또 유학 간다고 영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이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 내가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수지? 교육 수지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이러면 뭐합니까? 미국은 이게 엄청나게 적자 보기 때문에 이게 적자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지만 경상 수지는 여전히 큰 폭의 흑자입니다. 왜? 무슨 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전에 엄청 투자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엄청 투자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수지가. 그래서 서비스랑 이전 수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본은 소득수지가 엄청나게 흑자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가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를 봤어요. 자, 근데 이 무역수지 적자 봤던 게 재정적자랑 왜 연결되느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를 본 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재정적자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적자라는 건 결국 일본 정부가 빚을 지는 거고, 일본 정부가 빚 진다는 건 일본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일본이 그나마 안전했던 거는 뭐 했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외국 사람들이 그걸 산 게 아니라 일본의 가게와 극업이 그걸 샀기 때문에 안전했다. 그런데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요? 못 벌어와요? 무역수지 적자니까 벌어옵니까? 못 벌어옵니까? 못 벌어오니까 그 돈으로 뭐는 살 수 없을 거야. 일본 국채를 못 살 거야. 그럼 일본 정부 부채가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 때문에 일본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왔다는 나온 발표날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겁니다. 큰 폭으로.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아라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오케이? 기사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띄울 수 있을까? 우리 말레이시아보다도 뭐 CDS 금리 어쩌고저쩌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천천히 해봅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자, 좀 이따 더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일본은 아직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무엇이다? 소득수지. 옛날에 벌어놓은 돈으로 갖고 오는 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게 제가 일부에서 여러분 현재 일본의 위기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벌써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한번 그래서 뒤로 한번 정리하면서 가보죠. 그래서 외국 거래를 해서 기업이 무역수지 흑자 해갖고는 일본 국채 사고, 예. 가게는 소득수지 흑자 내서 정부 국채 샀는데 위에 게 없어지니까 일본은 불안한 거 아니야의 문제가 대두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하지만 항상 모든 건 동전의 양면이다. 왜? 뭐냐? 제가 띄워볼게요. 안 돼요. 저 위에 거는 뭐가 됐다? 거꾸로 제가 말한 게 저 위에 게 문제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은. 그럼 거꾸로 아직은 뭐가 안전하다? 아래 거는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 거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하나 더 가볼까요? 자,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하나 넘겨보세요. 자, 뒤로 뭐가 되느냐?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예요, 흑자예요. 흑자죠? 거의 10조 엔에 가까운 흑자입니다. 다만 무슨 수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날 뿐이죠. 이게 지금 시점이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됨에 따라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저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만큼 일본은 계속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다 이 뜻이죠.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렸느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렸느냐?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부자냐? 뒤로. 자, 이게 미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건 국가별이에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도 반은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중국하고 일본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는 무슨 돈 갖고 샀다? 최근에 수출해서 번 돈으로 미국 국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경제에서 맨날 신문엔 이것만 나오죠. 맨날 신문엔 이것만 나온다고요. 세계 무역 불균형, 중국이 무역 수지 엄청 흑자 내서 미국 국채 사고 있다.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데 그 규모만큼 일본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옛날에 벌어놓은 거죠. 근데 저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미국 국채만 그런 거고요. 자, 미국도 우리가 참 더 귀여운 게 뭐냐면, 미국도 많이 걱정해요, 우리가 가끔. 어이없이. 그죠? 야, 미국 경제가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적자를 많이 봐서, 미국이 국가 부채가 적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느냐면, 미국도 빚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무역 수지도 적자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GDP의 50%를 했던 나라예요. 전 세계 GDP에. 그럼 미국한테도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을까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에, 유럽은 그럼 200년 동안 벌었잖아요. 전쟁 2번 해먹었잖아요. 전쟁 2번 해먹었잖아요. 예. 전쟁을 2번 크게 해먹었잖아요. 깜깜하게. 예. 2차 세계대전은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마샬 플랜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도 마샬 플랜 왜 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미 국무부 장관이 어디에다가 유럽에다 엄청 돈 갖다 주잖아요. 그 돈 무지하게 갖다 주죠. 그 돈 갖다 주잖아요. 미국이 짱구라 갖다 주나요? 기축통화가 완전히 자리 잡잖아요, 미국이. 그 일로 인하여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건네죠. 완벽한 세계적인 단일 기축통화 체계를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이 확립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투자되는 돈을 총량을 갖다 100이라고 보면 거기에 51에서 52는 미국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투자한 돈의 반만 회수해도 미국 빚 다 갚는다 그래요, 지금.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미국도. 알겠죠? 그래서 걔는 달러 안 찍어내도 외국에 투자한 돈으로 회수해서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빚.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동안. 미국 털어먹어야 뭐 베트남 좀 털어먹고 뭐 이라크전 털어먹고 2차 세계대전처럼 안 털어먹었잖아요. 번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GDP만 생각하지 말고. GDP의 맹점이 그거예요.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 선생님도 1,000만 원 벌고 저도 1,000만 원, 저는 1억 벌어요. 누가 더 부자예요? 모르잖아요. 1억 벌면 뭐합니까? 빚이 10억인데. 우리 선생님 1,000만 원 벌면 어때요? 1년에. 재산이 수천억인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번 돈을 어디에다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 51% 된다 그러고 일본이 16에서 18%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 중국 돈보다 한참 커요. 우리나라는 1%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럼 지금 제가 말씀 왜 안 드렸느냐. 벌써 눈치채셔야죠. 그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가 만일 무역수지 적자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일본은 어땠습니까?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얘가 버텨주니까 경상수지가 버티죠. 우리 이게 적자라면 이거 괜찮을까요? 교육수지 우리가 흑자낼까요? 미국 애들이 우러나서 공부합니까? 물론 제가 열심히 한다면 몇 명이라도 올 것 같아요. 자, 이거 만만치 않죠. 관광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광도 기본적으로 우리 적자죠. 네. 이거 관광이 거꾸로 흑자 내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1달러 다시 1,500원 가야 흑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이거 1달러에 1,500원 가야 흑자 나는 거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흑자 났다는 얘기는 슬프다는 얘기죠. 이게 적자 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제가 꿈꾸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있냐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득 수지는 한 번도 흑자 못 내봤어요. 우리 경제 발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보자. 우리 경제 발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돈으로 했어요? 외국에서 빚 내서 했습니까? 그래요. 빚 갚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자예요.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면 경상 수지도 바로 적자로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위기가 무슨 위기에서 찾아온다 그럽니까? 다 환율의 위기에서 찾아온다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율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뭐가 될 수 있다? 무역 수지가 바로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언제입니까?
97년 IMF 생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IMF요. 몰랐다고요? 다 알았었습니다. 아, 그것도 찾으면 너무 좋은데. 97년, 98년 우리나라 국제수지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가지 내가 해드렸죠. 여러분, 그때 딱 보면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들 사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1997. 오케이? The president of the 대통령 옛날, 우리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그럼요. 다 아시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80년 되면 대통령이 누가 돼요? 대머리 치고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는 자식. 얘가 대통령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이 생선 대가리 같은 노가리, 노태우 얘가 하다가 그 다음에 영세미, 그죠? 그 다음에 아저씨, 그 다음에 보톡스 아저씨,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 쓴다. 이런 불경을 두 손으로 이명박 대통령 각하님, 예, 이렇게. 자, 가보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 손을 쓸 뻔했어요. 자, 여러분. 자, 뭐가 되느냐. 영삼이 아저씨, 그 다음에 김대중 선생님, 그 다음에 노무현 아저씨, 우리 됐는데, 그때 김영삼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김영삼 선생님 때 우리 기영 씨는 아시나요? 97년에 우리 환율이 얼마쯤 했습니까? 그때 얼마쯤 했냐면요. 600원에서 700원쯤 했습니다. 네. 기억하셔요. 왜 모른 척 하세요? 600원에서 700원쯤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쌌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쌌죠. 휘발유 1리터에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600원쯤 했었습니다. 네. 제가 왜 기억하느냐? 제가 저때 산 차가 티코예요. 네. 그래서 물론 에어컨은 없었죠. 네. 4단 기어에 물론 윈도우를 올리기 위해서는 손을 돌려야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 볼까봐 이렇게 손에 힘 안 주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도 하고. 그 아름답던 시절에 티코를 타고 제가 대학원을 한림대를 나왔습니다. 집이 제가 상봉동이었어요. 그래서 상봉동에서 한림대까지 가는데 2,000원이면 갔습니다. 네. 왜? 60km인데 티코가 20km 나와요, 연비가. 티코가 사실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쇠를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냥 그게 큰 문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비웃으세요? 제 첫 차인데. 그 차 타려고 난리 났었어요. 그 차 한번 타보려고. 여학생들이 줄 엄청 섰었어요. 걸어가는 것보다 100만 번 낫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뭐를 했었습니까? 무역수지 흑자였다, 적자였다? 적자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봅니다. 무역수지 적자일 때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써야 됩니까? 저환율 정책을 써야 됩니까? 무역수지 적자일 땐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당연히 고환율 정책을 써야죠. 아니, 무역수지가 적자일 때는 당연히 1달러, 이거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1,000원이었다면 1달러 2,000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치하게 얘기하면. 그래야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물건이 옛날에 팔면 얼마입니까? 5불이었다면 옛날에 팔면 몇 불? 10불이었다면 지금 팔면 몇 불이에요? 5불이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우리는 당연히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봤었어요, 우리가. GDP가 8%, 9% 봤다고요. 그럼 당연히 고환율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무슨 정책 썼다? 저환율 정책 썼죠. 쓴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텐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 OECD 가입이죠. 그럼요. 정부 정책의 그 당시 최고 목표가 뭐였습니까? OECD 가입이었다고요.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죠. 우리 작년에 G20 행사 기억나시죠? 저도 가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한번. 아니, 그건 뭐 할 수도 있죠. 얼마나, 너무 중요하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거 못 보셨어요? 아니, 아시면서 20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인데, 그거 1년에 몇 번만 열면 나라가 부흥하는데 그걸. 올해는 뭐 하죠? 3월에? 핵정상 안보회의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OECD 가입이 목표였어요. 그럼 OECD 가입하려면 1인당 GDP를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죠. 그럼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환율을 낮춰버리면 달러 표시 GDP가 확 늘어버리잖아요. 내가 10,000원을 벌어도 1달러 1,000원이면 10불이지만 1달러 500원이면 20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는 정말 웃긴 거죠. 왜? 국제 수진 적자인데 고환율 정책 핀 게 아니라 저환율 정책 폈잖아요.
그 완전 반대인 사건이 10년 만에 일어나죠. 12년 만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거였죠. 수업 시간에 전 간단한 얘기를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국제 수지가 엄청나게 흑자였잖아요. 3년 전, 4년 전. 그땐 저환율 정책을 펴야 됩니까? 거꾸로 고환율 정책을 펴야 됩니까? 네, 그땐 저환율 정책을 펴야죠. 아니, 기업이 열심히 수출해서 돈 벌고 오고 있는데 뭘 또 더 도와줘요, 고환율 정책해서. 그땐 거꾸로 무슨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초환율 정책을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웃긴 게 국제 수지가 적자일 때는 저환율 정책 쓰고 국제 수지가 엄청 흑자일 때는 고환율 정책 쓴 거예요, 정부 정책이.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또 흥분했나요?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다시 이 얘기죠. IMF 위기의 본질은 어쨌든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결국은 그 당시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가면서 달러가 모자라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괜찮겠는가? 이걸 한번 쫓아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취지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데 이제 금방 나오는 거죠. 일본이 궁극적으로 이랬던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했잖아요.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산업 공동화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정말 고령화와 산업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단기적으로 뭐였습니까? 지진과 홍수였지만 우리 뭐 지진과 홍수는 없다고 쳐봅시다. 중기적으로는 N고였죠. 우리 원고는 없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고령화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본의 무역 수지를 적자로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과연 무역 수지 적자를 피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는 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 그게 최소화되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라면 우리 일본처럼 벌어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경제체제가 아닌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보셔야 되는 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두 손으로 모신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집권을 하시면서 자, 뒤로 한번 가보죠. 발표하셨던 게 있습니다. 우리 747 정책 기억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7하면은 저게 뭐였더라? 7% 성장이죠. 근데 우리 3%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물론 처음에 뭐 진짜 7% 성장하겠다고 계획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거는 뭐 저 7% 성장이 왜 중요한 거다 아시나요 혹시? 저게 복리로 10번만 하면 2배예요, 경제 규모가. 그래서 7%가 맨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태리도 국채 금리가 7%가 넘으면 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도 그거예요. 빚을 복리로 7% 이자를 써서 10년을 쓰잖아요. 그럼 딱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계대출을 7.5%, 8% 받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딱 10년이면 그 아파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복리 이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게 그래서 맨날 7%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7%, 7.5% 너무 귀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10승 딱 쳐보세요. 로그 붙여서 계산하면 되는데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저도 안 되고 딱 10번 딱 치면 딱 더블 나는 거거든요. 딱 더블 나는 거니까 얼마나 저게 무서운 개념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딱 나온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7% 9월 내세운 건 10년 안에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건 그냥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면 우리가 7대 강국이 돼요. 이태리보다 앞섰던.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2배가 딱 되니까 몇 달러예요? 지금 1인당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죠? 그래서 747 공약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공약이 아니에요, 이게 세 가지가. 알겠죠? 747 공약은 딱 똑같은 겁니다. 국민소득을 인구를 2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국민소득을 2배로 만들어서 그러려면 7%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은 7대 강국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예. 근데 우리는 마치 다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747이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2배 더블 치겠다는 거지, 더블 치겠다. 근데 더블 치려면 우리가 더블 치는 건 뭐가 돼? 인구가 2배가 안 되면 우리 소득이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인건비가 2배로 올라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커피가 2배로 팔려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커피를 2배 이상 마셔야 되고 밥도 2배 이상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실제로는 3%대 성장하니까 2만 달러 계속 있고 환율 때문에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15위쯤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부터 어려웠던 구호 같은데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잠재 성장률의 문제인데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률은 어쨌든 뭐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GDP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GDP 가지고, 아니, 이게 GDP 가지고 계산하는데, 우리 GDP는 다 아시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플러스 민간 투자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되죠? 민간 소비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 이걸 갖다 뭐라 표현하죠? 순수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전망을 한번 보자는 거죠. 민간 투자는 어떻고, 현재 상황이, 민간 소비는 어떻고, 정부 지출은 안 봐도 되겠죠. 더 쓸 게 없습니다. 다 써서 이번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 요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뭐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우리 인천시 금방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인천시 사시는 분. 아유, 축하드려요. 은하철도 레일 883억. 아유,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한 번도 운행은 안 했어요. 그죠? 아름다운 얘기죠. 그죠? 차라리 은하철도 999가 난데, 이름도. 자, 어쨌든 축하드려요. 그런 아름다운, 그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 아닌가요? 그런 곳에 가지고 계신 인천시. 이거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하나. 이거.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민간 투자 있고, 그 다음에 뭐, 자, 정부 돈으로 하면 되겠죠. 뭐, 민간 투자 있고, 민간 소비 있고, 그 다음에 순수출 있는데,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잠재 성장률은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한 국가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하나씩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보시면은 금방 나오는 건데 저 앞에 민간 투자가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건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고정 투자도 어떻게 되고 있다? 엄청 줄어들고 있죠? 고정 투자 증가율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고정 투자가 설비 투자니까 동의어죠, 민간 투자하고. 그래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장기적인 추세에서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정 투자, GDP 대비 고정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그룹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투자 안 하고 다 뭐 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놓고 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도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금방 눈치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표를 왜 인용을 안 하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표인데. 이게 뭐냐면요. 35에서 54세. 가장 우리 왕성한 소비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비교라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그럼 뭐가 되냐면 저걸 핵심 인구 추이라고 그러는데 핵심 인구 추이가 제일 높았을 때가 핵심 인구 추이가 제일 높았을 때가 일본이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35세에서 5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을 때가 89년이에요. 이거 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언제다? 우리가 작년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이 우리가 핵심 인구 추이가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원래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인구론에만 따르면 우리가 작년에 경제 최정점했을 때입니다. 인구론으로만 따질 때는. 맞잖아요. 그죠? 저거보다 그냥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는 너무 포괄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35세에서 54세를 보는 건데 저 핵심 인구 추이가 제일 지수가 높았을 때가 일본이 89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이다? 우리가 2011년 작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빨간 거는 일본 애들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핵심 인구 추이 비율이. 네. 그 다음에 밑에 게 우리나라가 떨어질 예상 속도입니다. 저것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저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 논쟁에서 제일 많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건데 뭐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가끔 대화를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만난 게 대중들하고 만난 건 학생들하고 만난 거 아니라 대중들하고 만난 거는 제가 98년이래 미쳤어. 그때 나 뭐 하고 있었지? IMF 맞아갖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기억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때는 IMF 아름답게 맞아갖고 가볍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2008년인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시고 처음 강만수 장관이 이제 맡으면서 고환율 정책을 제가 이제 비판하면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딱 두 가지였었어요. 핵심이. 하나는 빚내서 부동산 사면 죽는다. 다 들으셔서 알 겁니다. 두 번째는 돈 있으면 금 좀 사세요. 그게 제가 드렸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에서. 근데 외람되지만은 금값은 한 3배, 4배 올랐죠.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저도 그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데. 근데 안타깝게. 다만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한국 사회에서. 뭐 그거는 거의 없고, 다만 부동산이 안 떨어졌음을 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많죠. 네. 있는 게 이제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이 일본처럼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냐?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붙는 논쟁은 부동산이 갈 거냐 떨어질 거냐 갖고 논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건 논쟁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논쟁이 되는 건 부동산이 완만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급락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급락할 것이라고 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게 이겁니다. 일본이 완만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완만하게 갈 수 없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1번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편든 건 아니에요. 부동산 논쟁에서는 그건 전 아직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하여튼 좀 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일본 애들은 벌어놓은, 제가 키가 엄청 크죠? 일본은 뭐가 돼요? 벌어놓은 돈이 그나마 많았지만, 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부동산 거품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쌌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은요 80% 차지한 적이 없어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예, 60% 70%였어요. 우린 80%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높고, 이게 더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딱 바라보시면은 이건 결정적으로 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죠. 민간 소비죠. 민간 소비가 만만치 않겠다.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 다 금방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논쟁이, 지금 일본은 바로 논쟁이 붙었더라고. 뭐가 논쟁이 붙었냐면 GDP 성장률을 3%로 가져가야 되느냐 1%면 되느냐. 논쟁이 붙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그 논쟁이 붙을 겁니다. GDP 성장률을 4%대로 목표를 4에서 5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2, 3으로 잡으면 충분하냐. 틀림없습니다. 2년 안에 붙습니다. 네. 다음 정권의 초기 때 100% 붙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4에서 5로 잡아나가는 것이 맞느냐, 경제 성장률을 2, 3으로만 잡아나가도 충분하느냐. 2, 3으로 잡고 갈 때랑 4, 5로 잡고 갈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첫 번째는 이게 나오는 거죠. 출산율이야 수도 없이 보신 걸 테고. 자, 두 번째 넘어가 봅니다. 자, 민간 소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설비 투자 민간 소비 한 건 있고, 최근 자영업자 엄청 줄죠. 이건 뭐 말씀 안 들으시더라도 너무너무 뭐 우리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결국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건데 그게 참 가슴이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으면 안 되고 카페에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피자에서 밥을 안 먹고 김치찌개를 가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미스터 피자 안 먹고 꼭 동네 김씨아씨 피자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 소비일지 몰라도, 왜냐면 우리가 미스터 피자 먹고 티자에 먹고 또 스타벅스 먹으면 우리한테 나오는 일자리는 알바밖에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른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알바밖에 없으시죠, 자리가. 네. 스타벅스 사장 몇 명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김치찌개 먹고 동네 치킨 먹고, 네. 통큰 치킨 안 먹고 동네 치킨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저 커피 뭐 동네 아저씨 커피 먹어야지 여러분이 동네 아저씨 커피점 사장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영업, 우리나라는 사실 전체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18%쯤 되니까 선진국은 6에서 8%, 많아야 10%인데 앞으로 더 줄어들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그걸 뭐 어떻게 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걸 안 사 먹어. 남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그러면 너무 슬퍼지니까. 어쨌든 자영업자 추이도 이렇다는 거죠. 이제 제일 황당한 게 이거죠. 마지막 자료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자료인데, 이게 사실 섬찟한 건데,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계소득분의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계가 100원 벌 때 기업이 얼마 버냐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금방 아실 거예요. 항상 뭐죠? IMF죠? 네, IMF의 전에 정상적으로 가계가 100원 벌 때 기업이 10원 벌면 정상적이다 이거죠. 그건 당연하겠죠. 기업에서 돈 벌어서 다 가게에 임금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도부터 피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죠?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한 거 이명박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김대중 정권 때, 뭐, 김영삼 아저씨 때 뭐 한참 세계화 시작했고, 네.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도 뭐 엄청난 신자유주의가 들어서죠.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쭉 올라가죠, 저렇게.
그래서 지금 딱 바라보시면 거의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게 엄청난 숫자인 건데.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가게가 100원 벌 때 기업이 거의 25원 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근본적으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지잖아요. 왜? 주가는 기업의 가치니까. 경제는 어려워지지만 기업은 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으로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저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소득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민간 소비가 쉽지 않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수출 한번 봐자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먼저 우리 삼성 신수종 사업입니다. 발표했죠. 또 우리 제가 나와서 또 삼성을 안 까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요번엔 더 어이없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작년에 이건희 회장님이 저희 아들한테 놀라운 말을 했죠.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모든 국민이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전 정말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나쁜 놈들 정선시대 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송강호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최민식 아저씨 연기 보면서 나왔던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희 회장님한테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맞다. 우리 국민이 정직해져야지.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국민한테 한 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밀접한 건데 모두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으신 분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기는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모든 국민이 직원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전 직원들이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고 온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이재용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든 국민의 척추가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시잖아요. 그 아픈 척추를 이끌고 세계적인 승마대회에 나가서 승마운동을 하셨던 국위선양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가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름다운 얘기죠. 저 안 잡혀갈까요? 제가 봅니다. 참, 삼성은 안 잡아가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저를 초빙해 주실 때도 됐는데, 저는 회장님이 부르면 가서 바로 무릎 꿇고 열심히 봉사할 의사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 어쨌든 뭐가 되느냐? 신수소장 나왔거든요? 근데 저거 보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묻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전 늘 회장님에 대한 존경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대한민국의 제일 큰 멋진 기업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정말. 별이 3개.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사카린 밀수 때부터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근데, 최민식하고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네, 밀수로 시작하네요.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이게 나온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안 어울렸다는 거죠. 신이라는 말은.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울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별로 새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설비 투자 산업이거든요. 그죠?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참, 회사 사장 죽었다고 세계가 난리 났던 건데,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대통령 죽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걸 딱 바라보면 저것도 설비 투자 산업이거든요. 이름은 멋있지만. 그죠? 저것도 설비 투자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설비 투자로 큰 건 맞죠. 우리나라 강국이 설비 투자로 됐으니까. 우리나라 5대 산업이 뭐겠습니까? 철강, 제철, 석유화,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이 안 나지? 뭐죠? 조선. 이거 5대로 컸으니까. 다 설비 투자 산업인데. 조선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딱 바라보면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 정보통신부 없어졌잖아요. 더 놀라운 부서가 하나 생겼죠. 방신통신위원회라고. 그죠? 아주 아름다운 부서가 생겨서. 그것도 또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요. 자, 어쨌든, 놀라운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편도 만들어주시고. 그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행복하죠? 종편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죠. 14, 15, 16, 17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되느냐. YTN 얼마나 좋아졌어요. 종편 생기고. 자,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저게 총 수출에서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IT 수출이고요. 여기 IT 수출인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IT 수출이 점점 꺾여 나가시는 게 보이시죠? 수출 자체는 될지 몰라도.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수출을 갖다 쉽게 제가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수출도 만만치 않지만 이게 버틴다 하더라도 이거와 이거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제조업 공동화죠. 현대자동차, 국내다 자동차 회사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안 만드는 이유도 사실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동차 살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동차 만드는 가격도 비싸고 완성품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도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뒤로 한번 이게 나왔을 때는, 자, 우리가 딱 나왔을 때는 거기다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나가는 거는 이것까지 뭐 맨날 재벌 얘기는 맨날 하니까요. 저런 상황에서, 왜냐면 하여튼 뭐 저기까지 말씀 빵집 물티슈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빵집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물티슈 연합 회장님하고 인사도 한 적이 있어갖고,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저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하지만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 때 일본은 버텨내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학금 수여식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오연호 대표와 최진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이런 그 완강 기념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최진기 선생이 오마이뉴스와 함께 이런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의도 먼저 하셨고, 또 수익금의 10%를 장학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먼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장학금 수여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위 학생은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월등한 성적 향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최진기 오마이뉴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박주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김성민 이하 파이팅. 동문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축하드리고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내려가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